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 오늘의 주제 숫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2입니다. 두 명의 정치인이 던진 깜짝 불출마 선언으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바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인데요. 더불어민주당 86그룹의 대표격인 임종석 전 실장이 사실상 정계 은퇴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밝힌 건데요. 임 전 실장은 당초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 임 전 실장의 갑작스런 불출마 선언에 벌써부터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3선 의원으로 당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당을 향해 민폐, 좀비라는 비판을 서슴지 않으면서 당 해체와 지도부 사퇴까지 주장해 한국당을 들썩이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양당의 반응은 어떨까요? 동반 사퇴를 권유받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총선 때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한 김세연 의원의 발언에는 거리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아직 공식 의견을 내놓지 않은 채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우상호 의원은 86세대를 정치 기득권으로 매도하는 시선에 모욕감 같은 걸 느낀다고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총선 판도의 새로운 변수가 된 인적 쇄신론. 이번 두 정치인의 선언이 주춤했던 인적 쇄신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할까요?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조용했던 주말, 그야말로 인적 쇄신의 불이 여의도 정가에 타올랐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두 정치인의 불출마 선언이 몰고 온 파장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먼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본인의 SNS를 통해서 제도권 정치를 떠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향후 계획들을 얘기도 하긴 했는데 보기에 따라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단순히 정치적 의미로서만 그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86그룹 중에 일종의 이제 그 선두주자 격이었었잖아요. 국회에도 일찍 들어왔었고, 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사실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최근에 이제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세대 교체론이라는 게 나왔고, 네. 86그룹이 이제 좀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최소한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쯤 되면 뭔가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고민은 전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쯤이면은 이전에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인가요? 거기에서 이사장까지 지냈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통일운동의 상징이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한때. 그런 면에서 잠시 정치를 떠나 있는 게 좋겠다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그 결단이 네.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을 떠나서 자신의 고민을 좀 담은 결정이다. 이렇게 일단은 해석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일단 잠시 정치권을 떠나게 있다라는 해석을 해주셨는데 김병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잠시라는 표현에 방점을 좀 찍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영원히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가 아닌 거거든요. 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본인이 바라보기에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필요하다 판단했을 거고요. 첫 번째 문제는 지역구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이사짐까지 다 종로로 던져놓고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정세균 전 의장이 비켜줄 모습을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경선을 통해 들어가기도 간단치가 않은 상황이고 만약에 종로에서 어떻게든 출마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걸출한 정치인으로서의 오히려 타격이 더 심각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문재인 정부 하면 떠오르게 되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저는 임종석 실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도 총선은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클 것이고 야당은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정권 심판론의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를 겁니다. 그러면 그 누구보다 가장 강력한 타깃이 될 게 임종석 비서실장이 될 게 분명해질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임종석 실장과 같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면서 선거를 치르는 데 따른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뒤로 물려내기 위해서 일단은 총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을 취하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현명하다 판단했을 것이고 네. 총선에 승리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권 기간이 남아있게 된다면 그때 무언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역 종로구 국회의원인 정세균 의원과 교통 정리가 잘 안 돼서 불출마를 선언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단순히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 이렇게 결심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종로 출마를 염두에 뒀던 건 맞는 것 같고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자리를 안 내주려고 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서로 삐걱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뭐 굳이 거기 아니더라도 뭐 하다못해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대항마로도 거론이 되기도 했었고 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정치의 운신의 폭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뭐 좌절감을 느껴서 포기를 했다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그런 과정들이 매끄러웠으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출구가 열렸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종석 비서실장 정도 되면 자신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욕심을 부리는 차원을 떠나서 이 시점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고민의 지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흔히 먼저 정치권에서 내려놓는 모습을 보였을 때 나중에 정치적 운신의 폭이 훨씬 더 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에 있어서의 결단이 거기까지 다 계산을 하고 결단을 내렸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임종석 비서실장 입장에선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도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당에서 선거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이렇게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거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 이런 정도의 판단은 저는 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최근에 그 전현직 청와대 출신 청와대 인사들의 대거 출마설이 불거지자 그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좀 이렇게 제동을 거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뭐 오비일학일까요? 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질문과도 여기에 대한 이런 제동과도 조금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네, 양정철 원장은 누가 뭐래도 선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2016년도 총선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국민의당이 출범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의원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고단하고 어려운 선거를 치렀던 때입니다. 네. 특히 문재인 대표가 당시에 떠나가게 되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세우게 되고 새로운 인사들이 영입하면서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선거를 치르는데 성공을 이끌어냈거든요. 네. 그 이유는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첫 번째 버리고 새롭고 깜짝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공간을 비워주는 두 가지 전략입니다. 그럼 누가 뭐래도 다음번 선거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선거를 치르려고 할 텐데 문재인 정부가 아닌 새로운 깜짝 인사를 준비해서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참신한 뭔가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게 양정철 민주연구원의 기본적인 생각일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임종석 비서실장 혹은 지금 성남에 가 있는 윤영창 전 수석 문재인 정부와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최근에 뭐 강경화 장관에 대한 출마론까지 나옵니다만은 네. 이런 인사들을 전면 다 빼고 새롭고 참신한 사람들을 바탕으로 선거를 치러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임종석 실장도 여기에 맞장구를 치는 모습을 좀 보이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것은 임종석 실장의 개인적인 판단일 거라는 생각이 저는 더 강합니다. 네. 따라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당연히 내년도 총선 출마를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준비했을 텐데 청와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일 때문에 본인의 출마가 좌절되게 된다면 그것은 또 굉장한 당내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온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해찬 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르게 될지 또 다른 선대위 체제로 선거를 치르게 될지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이 문제를 얼마나 슬기롭게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당의 지도부의 리더십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 거라 이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양정철 원장과 비슷한 판단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양정철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뭐 그 정부를 세우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심지어는 외국으로 떠돌기도 했었고. 예. 그러니까 총선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연구원장을 맡으면서 총선 불출마 선언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기여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신이 자리를 비워줌으로써 욕심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의 선거를 이기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양경철 원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고마운 결정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어떤 선거에 있어서 상징성이 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기득권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되면은 선거 판을 짜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공간들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꾸. 열어주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의원들에서 뭐 물갈이 요구도 마찬가지로 86그룹들이 뒤로 어느 정도 빠져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청와대 참모진으로서 이번 선거에 있어서의 어떤 정권 심판론이나 이런 것들을 작동하지 않게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경철 원장이 제가 볼 때는 선거판을 짜기가 훨씬 좋아졌다. 그런 면에서 뭐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고 또 지금 나오는 반응으로 볼 때는 없었을 가능성이 더 크지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물론 선거 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나와서 선거판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징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거에 따르는 부담감을 좀 줄여준 차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년 총선에서 임 전 실장은 뭐 물밑에서 역할도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쪽에 더 무게를 두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일단 밝힌 바로 보면은요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고 한다는 얘기는 당분간은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제도권 정치라고 하는 걸 굳이 넣어놓은 이유는 아마 뭐 입각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끊임없이 시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본인은 고사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향후 뭐 몇 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시점이 당분간 몇 년 사이에는 특히 정치적 움직임을 안 하겠다고 하는 의지로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임 전 실장이 밝힌 향후 행보를 보면은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네. 좀 어떻게 향후 행보 예측하십니까? 원래 정치를 하기 전부터 학생운동했을 당시 임종석 실장을 떠올려 보면은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주 만약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고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가 굉장히 순조롭게 이어지게 된다면 여기서 무언가 역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바라보건대 통일부 장관으로 입각하게 될 가능성까지도 점칠 수 있을 것 예. 같고요. 그 뒤에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맞닿아서 선거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지금의 행보로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을 점치기에는 조금 임종석 실장이 여의치는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3선을 끝으로 더 이상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자연스럽게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본인이 이번에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승리의 발판을 짤 수만 있다면 아마 임종석 시장의 정치적 공간은 굉장히 넓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북관계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 아주 만약 남북관계가 풀리기 시작한다면 김여정 부부장 등과의 돈독한 관계를 맺어놨던 터기 때문에 이 정부 입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곳은 또 많이 활발하게 넓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총선까지는 굉장히 좀 긴 휴식기를 거칠 것 같고 하지만 만약에 이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정부의 부담감 때문에 총선에서 큰 폭으로 패배하게 된다면 아마 임 실장에 대한 거치도 굉장히 좀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임 전 실장이 앞으로 무슨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임 전 실장 본인만이 알지 않겠습니까? 뭐 예. 앞으로 어떤 계획들,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저희가 주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임 실장의 오랜 동료이자 동지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우상호 의원은 임 전 실장 86그룹의 대표 주자이자 동료인 임 전 실장의 용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들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개개인의 거취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우리 정치의 가치라든가 노선을 어떻게 혁신할 거냐, 정치 문화 구조를 어떻게 혁신할 거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더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야기돼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무슨 자리를 놓고 정치 막 무슨 기득권화돼 있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모욕감 같은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같이 정치를 하는 분들이거나 같은 지지자들이 그 기득권층화되어 있는 386 물러나라 막 이런 얘기 하면 뭐 그게 직접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진 않아도 자꾸 그런 뉘앙스의 기사들이 나오면
아니 대표적인 게 임종석, 이인영, 우상호지 뭐 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마음 속에서 아 진짜 그만둘까 이런 생각들이 나오죠 한 번씩. 자유한국당에서는 중진 용태론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86그룹 용태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임 전 실장이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상호 의원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굉장히 강직한 어조로 모욕감을 느낀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86그룹의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기득권을 해석하는 방식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기득권이 뭐 민주당에서 지금 뭐 다선이고 86그룹이니까 무조건 기득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로 볼 때 세대 구조에서 86그룹들이 어느 정도 기득권을 유지해 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또 86그룹이 지금 이제 그 올라오는 20, 30대 층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았던 것도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민주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고생들을 지금 다 보상받아야 된다고 86들이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 밑에 세대들한테 이제 자리를 물려줘야 할 때도 된 건 뭐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묘하게 이제 일치하는 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대협 세대고 네. 예. 학생운동을 같이 했고 그 세대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러면 86그룹 중에서 같이 정치에 입문한 것도 뭐 큰 차이가 없었던 그 같은 시기에 정치에 입문을 했고 그럼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두 사람 나머지 사람들한테 대해서 다시 또 용퇴를 하라 이런 이제 요구로 얘기들이 몰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당한 거 아니냐. 어차피 86그룹이 세대 교체가 된다고 해서 모두 다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뭐 우상호 의원한테 지금 그만두라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요. 네. 본인 스스로가 그런 거에 대한 의견 표명인 것 같은데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던진 것은 그냥 뭐 무조건 다 86그룹 다 교체해라 이런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메시지는 아닐 거라고 봐요. 만약에 그랬으면은 좀 더 많은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아마 그만뒀을 거예요. 네. 그만둔다고 얘기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을 걱정했기 때문에 이건 순수하게 나 스스로 한 결정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일부 의원들이 더 동참해서 불출마 선언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은 굉장히 큰 상징성 하나를 가져갔다. 이런 면에서 의미를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본인이 속한 또 뭐 분류될 수 있는 정치적 그룹에 대한 사실 뭐 설명은 없었고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들로 가득했던 메시지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86그룹 전체로 호도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본인의 메시지와 삶의 전체가 86그룹과 맞닿아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도 전문을 읽어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만 36 나이에 정치를 시작해서 20년이 지났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 20년이라고 하는 공간 동안 과연 민주당 내에서 젊은 다음 후속 세대들을 길러내기 위한 작업들이 얼마나 있었는가라고 하는 비판적 물음은 늘 제기돼 왔습니다. 네. 이건 반대적인 보수 진영 내에서도 우리가 한때 보수의 소장파 하면 남원정을 기억하실 텐데요. 예.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뭐 이분들을 만나보면은 벌써 이제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는 환갑의 나이가 돼버리지 아,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뒤로 후속 세대를 전혀 길러내지 못한 스스로의 정치적 책임들을 모두가 다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임종석 실장은 그 20년에 대한 정치적 책임감을 뒤로 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나머지 의원들이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 국민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충분하게 그만큼의 정치적 활동을 했음에도 대한민국에 대한 정치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무게감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것이고요. 네. 이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모두를 다 빠져라라고 하는 주장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만큼 이제 스스로 물러날 때를 안다라면은 그 공간을 좀 많이들 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의 바람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임종석 말씀하실 거 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참 묘한데요. 이해찬 대표가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때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제는 좀 386한테 자리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당시에 네. 송영길 의원이 이제 그 경선에 나왔었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는 좀 세대 교체에 대해서 386이 뭔가 정치를 주도할 시대가 됐다고 했는데 이제 30대를 의미하는 3자도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네. 1년 만에 지금 86 그룹들이 이제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참 묘한데요. 네. 그러니까 86 그룹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우린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는데 윗세대들한테 눌려가지고 제대로 정치 못했다고 하는 억울함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또 밑에 세대들이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6세대가 많은 것들을 누렸던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그런 시각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억울함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 전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86 그룹은 기득권 세력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사회 전반적인 어떤 인식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두 가지가 충돌하는데 이제 뭐 우리 국회 의석수를 얘기할 때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386 이상 세대, 그러니까 50대 이상 세대가 전체 의석의 한 86%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밑에 세대들은 지금 거의 정계 진출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86 그룹들이 자리를 좀 비워주고 밑에 세대들이 좀 더 많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게 윗세대들은 몽창 다 나가십시오. 예. 이런 논리로 가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선별적으로 어떻게 자리를 내줘야 될지 이제 그 각 정당에서 판을 어떻게 짜야 될지는 고민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86그룹 말고 또 이번 임 전 실장 불출마 선언으로 부담을 느낄 게 아마 내년 총선 준비 중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아닐까 싶은데 네. 양 원장에 의해서 거의 두 번째 약간 암묵적인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현직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많은 고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2016년도 총선 얘기를 자꾸 비교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치렀던 선거이기 때문에 당과 청와대가 굉장히 협조적으로 선거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면 어떤 결과가 파생되는지도 충분히 봤던 선거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박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예. 당시 새누리당은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처음엔 180석도 없는다. 과반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선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그 당시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의 성격은 조금 더 과하거나 더 혹독할 정도의 평가가 나타나는 게 기본적인 민심의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바라보게 됐을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 추이를 바라보건대 경제, 대북 문제, 외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의 신호들이 뭐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나와서 선거를 치르게 됐을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했던 성적표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함께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메시지를 발신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결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고 선택지의 긍정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너무나 높다는 거죠. 네. 따라서 청와대 출신 인사라고 해서 굉장히 큰 후광을 누렸던 건 작년 지방선거의 얘기였던 것 같고 이번 총선은 오히려 반대로 청와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 경력이 총선에서 평가받는 데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거나 힘든 상태로서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우리가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보통의 경우에 집권 2년차 이상, 그러니까 더 3년차, 4년차 이렇게 넘어갈 때 있는 선거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보통 작동한다 이렇게 공식화된 것처럼 정치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개혁을 좀 더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하는 그런 또 논의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론만 작동하는 것은 아닌데 아마 지금 여권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이 친문 공천을 한다고 하는 이미지. 왜냐하면 지난번 2016년 20대 총선 때 그때 진박 공천이 굉장히 시끄러웠었고 옥새 파동이 일었었잖아요. 그 기억들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것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는 거고 어찌됐든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뭐 야권 심판론이든 아니든 간에 정권 심판론이 좀 작동을 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로 선거판을 짜야 할 필요성은 있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그런 측면에서 자리를 비워줬다고 하는 것은 그런 프레임이 작동하는 데서 상당히 좀 작동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주제를 바꿔서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3선 현역 의원에다가 4선 안정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김세연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평소에 좀 온화하고 좀 진중한 그런 이미지까지 갖고 있는 김세연 의원이 좀비, 민폐 뭐 이런 뭐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굉장히 그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몰고 온 파장이 상당한 상황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김세연 의원의 깜짝 불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세현 의원의 전문을 쭉 읽어보니까 예. 지금에 있는 자유한국당의 상황으로 가게 되면
아마도 그대로 총선에서 필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요법을 주기 위한 과격한 용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희 지난주에 대담 끝나고 나서 김세현 의원이 예. 이 자리에 나와서 대담했던 거로 기억이 맞습니다. 나는데요. 대중에게 인지되고 있고 직접 만나본 김세현 의원의 전체적인 평가는 굉장히 좀 온화한 성품이다라고 하는 앵커의 표현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그런 성품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개혁적인 정치와 관련된 인식들이 있거든요. 네.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현재 한국당을 변화하고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지속적인 주장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김세현 원장이 바라보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의 상황은 이러한 변화와 혁신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기대서 반사이익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거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게 되는 건 늘 국민들은 새로운 인물들을 요구하고 있고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오래된 사람들이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네가 가라 하와이라고 하는 정치 대사가 유행할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하는 모습들만 국민에게 노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당의 개혁과 쇄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에 대한 자리부터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총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끝까지 다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어느 정도 엿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세현 의원은 이런 깜짝 불출마 선언을 통해서 당의 체질을 좀 바꿔보겠다, 바꾸는데 기여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뜻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또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꽤 나오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뭐 내부 총질이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여의도 연구원장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여기에 대한 뭐 내부적인 비판들도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뭐 내부 총질이라는 반응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을 유지하는 부분도 앞으로 철저하고 공정하게 그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유지를 하겠다라는 의미 뜻을 보였는데 이런 김세현 의원의 사퇴, 불출마에 대한 이런 후속 반응들의 일련의 반응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 그 누구도 어떤 얘기도 해도 전혀 먹히지 않는다. 이런 말이 생각났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마 김세현 의원 입장에서 저는 충분히 좀 충격요법을 써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을 법하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의도 연구원장이잖아요. 네. 예. 당연히 싱크탱크인데 여의도 연구원에서 지금 총선 전략을 짜야 되는데 총선 전략을 짜는 그 주체가 되는 원장이 지금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럼 당대표 다 자리 내려놓고 국회의원들 전부 다 지금 총선 불출마 선언 할 각오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안 먹힌다는 뜻이 과연 뭘까?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 황교안 대표 지도부가 지금 여의도 연구원을 이른바 왕따시키고 여의도 연구원이 역할을 못하고 있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답답함이 김세현 의원 입장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요. 지금까지 총선에서 근데 보면 여의도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뭐 지금의 자유한국당, 앞서 뭐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에서 그 총선을 치르면서 여의도 연구원이 싱크탱크로서 했던 역할들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를 무슨 왕따시킨다는 개념이 과연 어울릴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총선 전략을 짜야 되는 여의도 연구원과 함께 당 지도부가 선거 전략을 짜야 되는데 지금 김세현 의원이 이른바 복당파 출신이기도 하고 예. 황교안 대표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의 얘기가 전혀 당의 지도부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당 지도부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위치면은 그냥 지금 임정숙 전 비서실장처럼 제가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기득권. 먼저 내려놓고 이번 선거 최선을 다해서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같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건데 그게 아니라 당 해체합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도 한참 멀리 지금 나가는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충격요법을 던지지 않으면 당이 끄떡도 안 할 거라고 하는 불신이 지금 깔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현실적인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까 상대방이 들을 준비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충격요법을 던지면은 의원들이 먼저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좀 더 톤을 완화시킨 방법으로 다른 의원들한테 좀 공감대가 넓고 깊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입장을 밝혔더라면 다른 의원들이 훨씬 더 흔들리거나 고민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텐데 너무 충격을 주다 보니까 충격을 딱 주니까 오히려 움츠러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만 자유한국당이 미치는 파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병민 교수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일단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동반 사퇴라든지 의원직 총사퇴 그리고 당을 허물어버리고 새 집을 짓게 되는 강력한 상황을 얘기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쉽게 선뜻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에는 일견 동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김세현 의원이 했던 얘기에 전체적인 전문을 읽어보게 되면 중간중간 수사적인 표현으로 더 강력하게 당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와 현실적인 상황의 진단은 좀 다를 수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상태로서 자유한국당의 의원 전원이 다 동반 사퇴할 수 있는 일은 벌어질 수 있냐라면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자유한국당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벌써 민주당은 총선 기획단을 꾸리고 선거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 사퇴가 지나고 나서 꽤 오랜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 이전에 한국당을 구성하고 있는 면면과 총선을 끌고 있는 지도부의 면면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선거를 치르게 됐을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어떤 감동도 끌어낼 수 없을 뿐더러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무너지게 되는 순간 그토록 대한민국에서 위기가 온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강력한 보수층들의 마음조차도 얻을 수 없다라는 판단이 김세현 의원의 이러한 메시지는 들어가 있다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네. 저는 한 가지 의미 있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김세현 의원이 굉장히 강력한 용어로서 이야기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통해서 김세현 의원을 알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김세현이 얘기하고 있는 이 정도의 상황으로 한국당이 심각한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정도까지의 개혁과 혁신에 준비가 돼 있네라고 하는 이미지와 인식을 심어줬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한국당을 떠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여의도 연구원장 직을 맡으면서 선거를 이끌어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보수통합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보수통합의 상대 진영인 이 바른미래당 일부에서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저는 제가 황교안 대표라면 김세현 원장에게 혁신과 통합을 맡기는 전권을 주는 것은 어떨까에 대한 고민도 한번 들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김세현 의원이 하게 되는 이 정도의 이미지를 한국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와 지도부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빈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총선 기획단에서 이런 인사가 다 있어라고 깜짝 놀랐던 게 바로 금태섭 의원의 역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당에 대한 내부 총질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당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동안 어떻게 외부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걸 김세현 의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과 함께 당의 리더십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한 현실적 고민들을 같이 가져가게 된다면 저는 이게 쓴 약이 오히려 굉장히 당에 의미 있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당을 해체하고 의원 총사퇴를 하자는 말이 한국당에 대한 충심에서 어쨌든 나온 충격요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한편에서는 이게 얼마 전에 유승민 의원이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것과 맥이 닿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장직도 이제 다가올 앞으로의 보수 정당을 위해서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당 일각의 의원들은 그렇게 의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게 가장 먼저 연상이 됐으니까요. 김세현 의원 발언을 보면서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살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가에 대해서 공감이 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개혁 보수 진영으로 자유한국당이 움직여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현실적으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변화와 혁신과 같이 행동 통일을 해야 되거나 당이 합쳐져야 가능하다 네. 이런 소신과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당 지도부는 지금 생각이 좀 거기에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 지도부는 일단 보수들을 하나로 묶는 데 있어서 변혁 쪽은 나중에 생각할 문제고 현재 당을 더 공고하게 묶어가는 작업을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전 무엇보다도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김세현 의원에 대한 어떤 그 불출마 선언을 평가는 좀 엇갈릴 수 있겠지만 예. 김세현 의원이 던진 굉장히 화두는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지금 불출마 선언 나오자마자 황교안 대표가
내년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에서 패배하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식의 반응을 좀 보였다는 그 거예요. 내용을 저희가 녹취를 직접 준비를 했거든요.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 쇄신의 방안에 대해서 숙고하면서 폭넓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잊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받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총선에서 평가받고 그때 결과 안 나오면 물러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물러설 생각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너무 당연한 네. 얘기잖아요. 선거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당대표로 물론 여러 기여한 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선거에서 진다고 하는 건 그건 뭐 어떤 책임에서도 벗어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국민들이 어찌됐든 김세현 의원이 던지는 이 파장이 좀 여파가 커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당대표가 곧바로 우리 당 차원에서는 이거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만한 메시지를 만들어내서는 안 됐었다는 거죠. 그럼 오히려 차라리 김세현 의원이 던진 거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당이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고민하겠다는 메시지 정도까지 딱 나왔으면은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당이 이걸 수행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여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얘기 나오자마자 툭 튕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파장이 과연 어디까지 갈 거냐 이런 부분인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과연 어느 정도까지 파장이 커질 수 있을까 좀 의문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황교안 대표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이게 저는 더 궁금해요. 그러니까 더 의문인데요. 제가 생각하건대 황교안 대표가 당을 자꾸 추스르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지금까지 오면서 황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율을 만들지도 못했고 지지자들도 황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지 못했고 자기 세력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당에서 터져나오는 반발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지금 뒤에 따라가면서 지금 당을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당을 앞서서 끌고 가줘야 되는데 지금 당이 안 따라오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김세현 의원이 던진 이 파장이 당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거나 당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의견들이 나올까 봐 겁이 나고 걱정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당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메시지를 먼저 던져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식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 이유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는 명확히 잘 모르겠지만 김태흠 의원이 처음에 제기했던 서울 강남과 영남권의 중진, 3선 이상 중진들의 용퇴론에 대해서 사실상 김세현 의원이 첫 답을 한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김세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내 또 다른 중진들의 용퇴로 이어질지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자발적인 용퇴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김세현 의원의 긴급한 불출마 뉴스가 전해졌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 거의 모든 언론들이 다 김세현 의원의 이 불출마 소식을 다뤘는데요. 그렇죠. 사실상 이 자유한국당이 책임 있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던 김세현 의원에 대해서 네.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높게 평가하는 어느 정도의 논조가 저는 대부분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한 이유는 정치에 대한 세대 교체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고 있는 20대 국회에 대한 불신들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형국을 그대로 진단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 김세현 의원이 하고 있는 선택지가 11월 이 중반 정도에 하고 있는 터라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요. 예. 이러한 불출마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들은 훨씬 더 짙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에 따른 여론들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자발적이든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든 불출마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러한 일들을 이끌어냈던 김세현 의원의 용기 있는 결단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김세현 의원이 얘기를 던지고 싶었던 화두를 한국당이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는지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